이번 강의는 공적연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노령보험은 보험료 부과를 통해 개인에게 저축을 강제하고 그 저축을 기반으로 은퇴 시에 즉시연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보겠지만 노령보험이 실제로는 보험료의 적립을 수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개인이 자발적인 저축을 통해 노후에 즉시연금 상품을 자발적으로 구입하는 것과 동등하게 노령보험 제도 역시 소비평탄화라는 저축의 편익과 수명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의 편익을 제공합니다. 기간 간 소비평탄화와 상태 간 소비평탄화, 이 두 가지를 노령보험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적연금 혹은 공적노령보험 제도는 일반적으로 수명위험뿐 아니라 장애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고 조기 사망 시에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에 대한 보호도 제공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시장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일을 정부는 왜 굳이 강제하는 것일까요? 개인이 알아서 저축하고 알아서 즉시연금을 구매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가입을 강제하는 이유 혹은 공적연금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다양합니다. 당연 적용의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고려해서 지금 당장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일에 매우 서툴기 때문입니다. 흔히 근시안이라고 얘기하는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소비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장래 소비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종종 너무 적게 저축한다는 것입니다. 공적연금 제도를 통해 근시안적인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저축이 강제될 경우 노후에 저축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처럼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개인 의사결정에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을 우리는 온정주의적, 개입주의적 정부라고 부릅니다. 개인이 완전히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보험시장에 개입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제2강에서 검토했던 역선택 가능성입니다. 보험 가입이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일 경우 예외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즉 레몬들만 종신연금을 구입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신연금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시장 붕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역선택 문제뿐 아니고 기대여명의 추세적 증가라는 체계적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상보다 오래 살면 즉시연금의 실제 자본 비용이 즉시연금 판매 시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보험사가 부담해야 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연금 지급 연령을 제한하면 피보험자는 비록 적은 확률이지만 극단적 수명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적인 보험의 가치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가입 공적연금은 이러한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체계적 수명 위험의 비용을 가입자와 수급자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입자가 체계적 위험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헐적인 연금 개혁을 통해서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위험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공적연금이 우월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체계적 위험에 속합니다.
또한 물가 상승 위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보다는 불확실성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비용을 누군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물가 상승 비용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을 물가에 연동시킴으로써 실질 가치를 보장합니다. 가입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셈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기본연금액이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고 수급권이 발생한 첫 해에 받는 노령연금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소비평탄화와 보험 제공 외에 공적연금은 사적연금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 재분배입니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기본연금액의 비율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부릅니다. 소득 재분배는 생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생애 소득의 불비례적으로 높은 연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높은 소득 대체율을 보장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세대 간 재분배도 가능한데 이를테면 여러 국가들이 해왔듯이 현 세대의 보험료율을 낮춤으로써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너무 어리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대 간 재분배는 공정치 못한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급여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 보험료로 구입한 자산과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적립한 후 이를 점차 유동화하여 연금 지출을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적립식 제도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개인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한 뒤 즉시 연금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적립은 개인별로 할 수도 있고 한데 모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가 개인 계좌에 적립될 경우 개인이 본인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적립금의 자산 구성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립식 개인 계좌 제도라고 부릅니다. 반면 정부가 보험료를 한데 모아서 기금을 운용할 경우 개인이 자산 운용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대신 모든 개인들의 수익률은 동일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중앙연기금 제도라고 부릅니다. 일단 강제저축을 통해 은퇴 자산이 형성되면 개인은 그 자산으로 즉시연금을 구매해서 수명 위험을 해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즉시연금을 구입하지 않고 저축을 헐어서 노후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수명 위험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에서는 일반적으로 즉시연금 구입까지 강제됩니다. 적립금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적립식 개인 계좌 제도에서는 종신연금 판매자가 미상환 금융채무를 청산할 충분한 준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재정 방식이 적립식이라 하더라도 만약 급여가 적립금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면 미적립 부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장기 균형에서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결국 적립식 제도의 연금 재정은 인구 구조 변화에 강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적립 제도 혹은 부가식 제도로 불리는 또 다른 방식은 정부가 가입자에게 거둔 보험료를 이용해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재정 방식입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공적연금이 운영되는 방식이고 연금제도가 세대 간 소득 이전을 일으킬 뿐 어떠한 저축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식 연금제도 재정의 장기 지속성은 인구 고령화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연금 수급 연령이 고정돼 있다고 할 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보험료를 내는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연금을 받는 인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연금 지출이 연금 수입을 초과하게 되고 그 간극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가식 제도 하에서 인구 고령화는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고 연금 재정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저축이 필요한 적립식 제도와 달리 부가식 제도에서 특정 세대가 받는 급여는 그 세대의 기여로 충당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입 즉시 노인들에게 소득 이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공황기였던 1935년 도입된 미국 사회보장연금이 그러했습니다. 반면 적립식 제도의 경우 제도 도입 후 첫 연금이 지급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완전 노령연금을 지급한 것은 2008년입니다. 연금 제도는 연금액 산정 방식에 따라 확정 기여형 또는 확정 급여형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정 기여형 제도 혹은 간단히 디스형 제도의 급여는 즉시연금 연금액 산정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 수익률, 기대여명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험료와 수익률에 의해 자산 크기가 결정되고 출생 코호트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적립식 개인 계좌 제도가 대표적인 DC형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제도 혹은 간단히 DB형 제도는 일반적으로 정부나 사용자가 운영하고 이들이 지정한 제3자, 즉 연금관리인이 노동자의 은퇴 시 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액은 보통 임금 수준과 근속 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금 수준은 최종 보수 또는 가입기간 평균 보수를 씁니다. 은퇴 직전 임금을 쓰는 것이 보통 가입자에게 유리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통 평균 임금을 사용합니다. 연금제도의 급여 산정 방법과 재정 방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정 방식과 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공적연금제도를 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부가식 DB제도이고 적립식 DC제도는 중남미 국가들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가상 확정 기여형 제도는 1990년대에 스웨덴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명목 확정 기여형 제도 또는 간단히 NDC라고도 부릅니다. NDC는 실제 적립 없이 부가식으로 운영되지만 급여 산정 방식은 DC형 제도의 방식을 모방한 제도입니다. 가입자의 기여금이 실제로 적립되지 않기 때문에 적립금은 장부상으로만 존재합니다. 적립금에 가산되는 이자도 시장 이자율이 아닌 가상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가상 이자율은 임금 상승률에서 노동인구 증가율을 뺀 값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 개인 계좌 제도의 경우 체계적 수명 위험과 금융 수익률 위험을 모두 개인이 부담합니다. 특히 개인별 계좌 관리 행정 비용과 자산 운용 수수료 때문에 실효 수익률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중앙적립기금제도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행정 비용과 운용 수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 자산이 완전 적립되기 때문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 재정 문제에
덜 취약합니다. 다만 이 경우도 국유화와 같은 정치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과식 확정급여제도 제정은 인구구조에 민감합니다. 저개발국의 피라미드형 인구구조에서는 재정이 풍족합니다. 반면 고령화가 진행되어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가 되면 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급여가 인구구조에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구구조 위험이 후세대에 전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되면 주기적인 연금 개혁을 통한 장기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며 이에 실패할 경우 파산이나 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상 확정 기여형 제도에서는 이자율 위험은 없지만 가상 이자율 위험, 즉 임금 상승률 위험과 인구 증가율 위험을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적연금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